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질주해 도로 옆 지하 통로에 추락했습니다.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거 방송에서 재력을 과시한 래퍼 도끼가 국세청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도 포함됐습니다. 4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엄마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숨진 아이는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정말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죠. 예,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젯밤 8시쯤 한강철교를 지나던 지하철 1호선 열차 고장이 나서 무려 2시간 동안이나 한강 위에 있었습니다. 난방도 안 되고 불도 꺼지고 승객 500여 명이 그 열차 안에 있었다는데요. 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서 노량진역에 도착하자마자 이게 처음부터 아니 계속 지금 어떻게 가라는 거야? 세상에 얼마나 급하셨을까요? 2시간 동안 열차 안에서 말이죠. 다시는 이런 사고 없어야겠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예,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상희 소장,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사반은 스토리텔링, 출연자, 효과음까지 모든 게 완벽해요 하신 벤자민 조님, 제 말이 그겁니다. 예, 아스의 사반 뉴스에 하면 혼자 6반 합니다 하신 전지현님, 모든 사반 가족 여러분 빙판길 미끄럼주의 하세요 하신 연꽃7호님, 병원에서 사반 보는 재미로 버팁니다 하신 아줌씨님, 오늘 치킨 뜯으면서 본방사수할게요 하신 박미혜님, 사랑하는 아내 최지송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하신 인천의 장민현님, 그리고 김광숙님, 허덕화님, LA의 이한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와 뉴스 육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가보죠. 글로벌한 K 먹튀입니다. 필리핀에서 한인 식당 운영하는 사반 가족께서 직접 주신 영상 충격적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필리핀 한인 식당 내부 남성 무리들 저렇게 식사를 하고요. 계산하려고 직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오지 않는 직원. 자, 계산서 찾으러 간 겁니다. 자, 하지만 이미 남성들 손에 들려있는 계산서. 예, 이미 들려 있어요, 손에. 필리핀에서는 계산서에 돈 끼워 넣고 나가면 되는데 계산서 없던데 가서 좀 찾아봐. 저렇게 직원을 보내놓고 자, 저기 계산서가 들려 있죠. 저렇게 들려 있음에도 직원을 저렇게 야, 가서 찾아봐 해놓고 자, 잠시 후에 나갈 텐데요. 일단 돈이랑 계산서 딱 빼고 직원 따돌린 틈을 타서 저렇게 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이 기자, 저 손 놈들 동양인인 건 같은데 한국 사람은 아니라고 해주세요. 네, 안타깝게도 한국인이었습니다. 지난달 13일 저녁 8시쯤인데요. 이 필리핀의 한인 식당에서 있었던 먹튀 사건입니다. 이 먹튀한 이들은 한국인들이 맞고요. 20만 원 상당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 주문서가 담긴 덮개형 패드에 손님이 돈을 미리 넣어두고 나갈 때 이걸 계산서랑 같이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필리핀 직원에게 이 계산서가 없어졌다면서 좀 찾아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 한국인들은 계산서를 들고 있으면서 없는 척한 거였습니다. 이 직원이 테이블에 가서 계산서를 찾는 동안 주문서와 돈을 빼낸 뒤에 그대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인 사장님 왈 같은 동포한테 뒤통수 맞았다. 필리핀 식당 직원들 앞에서 내가 진짜 얼굴을 못 들겠다 했답니다. 왜 저러고 삽니까? 보통 외국 나가면 말이죠. 안 쓰다가도 기분에 취해서 쓰는 법인데 거기 가서 또 먹튀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 안에서 먹튀한 영상을 보면 화가 나는데, 야, 해외에서 먹튀한 영상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에 더해서 부끄럽네요. 예, 제가 다 부끄러운데 지금 요즘 한국 사람 그럼 전 세계에서 얼마나 환영해 줍니까? K 문화의 정말 위대한 결과인데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또 한국인들 다 부끄럽고 이 필리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거 다 CCTV에 고스란히 남았고 글로벌 시대에 다 알 수 있습니다. 좀 그러지 마세요, 좀.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브레이크로 착각입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직접 영상 확인해 보시죠. 자, 서울 강서구 등촌동 도로입니다. 일단 잘 가고, 잠깐, 방금 뭐야? 깜짝이야. 왼쪽에서 세상에 도로를 가로질러서, 팀장님. 이거 운전자 많이 황당하네요. 다쳤을 저기 것 내용이 같은데요? 뭐냐면 예. 13일 오후 3시경입니다. 대낮인데요. 저 강서구 등촌동의 왕복 6차선 도로, 그러니까 편도 3차선 도로인데 그 80대 중반의 여성 운전자가 운전한 SUV 차량이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유. 그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그 운전자가 한 100m 있는 골목에서 좌회전하다가 그만 그 직진하는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진하는 차를 들이받고서 도로를 걸어서 저렇게 담벼락까지 가가지고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좀 큰 사고가 났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경찰에서 조사하기로는 급발진은 아닌 것 같고 예. 아마 첫 번째 사고 났을 때요. 차를 받았을 때 이분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좀 혼들이 왔던 것 같아요. 착각해가지고 가속 페달 밟은 걸 해가지고 급작스레 갔기 때문에 아마 급발진 사고는 아니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가지고 사고 난 것으로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경찰은 그렇게 판단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주차 잘했는데 왜? 보통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주차 잘한 분들은 안 계시죠? 보시죠. 자, 여기는 황금색 아치 햄버거집 드라이브스루 공간입니다. 그런데 떡하니 주차된 차량이 보이고 어딘가 전화를 하고 있는 경찰이 있죠. 알고 봤더니 차주가 저기다 차를 버젓이 저렇게 세워놓고 인근 아파트에 가버린 것. 자, 급기야 경찰까지 와서 아이 뭐야 이거 하고 있는. 자, 역시 여기 한국처럼 보이지만 제발 좀 한국이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쉽게도 한국차죠? 예. 한국 경찰이 경찰 적혀 써있네, 있어요. 저기. 한국차에다가 경찰, 밑에 작게 폴리스. 예. 한국이에요, 한국. 써있네. 용인 수지입니다. 용인 수지고 예. 패스트푸드점인데 우리가 자동차 드라이브 스루 음식점인데 저게 아줌마가 그냥 대놓고 가버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뒤에 차들도 와야 되고 저기는 차에서 주문한 다음에 음식을 받은 다음에 통과해야 될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문을 이제 겨우 연락을 해보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선에 얼마나 정확하게 대놨는데 주차 라인에 잘 됐긴 잘 자막 좀 돼놨어요. 빼주세요. 네. 자막 좀 빼주세요. 잘 됐어요. 자, 사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너무 잘 돼놨는데 진짜 딱 맞게 돼놨네요. 왜 빼라고 하느냐. 너 정신 나갔느냐. 경찰한테는 야, 나 경찰하고 상대할 이유 없으니까 상관 말라라고 했다고 하네요. 정말 딱 맞게 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다음 뉴스 가보죠. 50억 전액 기부입니다. 자, 오늘 가수 이승기 씨와 이 또 음원 정산 분쟁 중인 후크 엔터테인먼트가 입장을 서로 내놨는데 박 변호사님, 네. 이승기 씨에게 정상금 54억 원 지급을 했다고 했어요. 후크에서. 자, 그런데 또 소송을 제기했다? 일단은 뭐 이자하고 원금하고 돈을 줬는데 아직까지 그 이후에도 혹시나 못 받았거나 정산이 덜 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 존재,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을 줬고 그 이상은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라고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확인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승기 씨도 입장을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나왔어요. 회사에서 오늘 아침에 50억 정도가 입금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미지급금 이라는 명목으로 사건을 매듭 지으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소송에 나선 건 돈 때문이 아니다. 누군가 흘린 땀의 가치가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소송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 이유는 이번 일에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해줬다. 그 사랑을 사회에 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50억 원 중에서 소송 경비 극히 일부를 제하고 나머지를 다 기부를 하겠다고 이승기 씨가 오늘 대단합니다, 진짜. 예.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뉴스 또 이어가 보죠. 대한민국 1등 패널은 그렇습니다. 널빤지 그 패널 아니고요. 출연자 패널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1등 시사 패널 충격적입니다. 바로 박지은 변호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Unbelievable. 야야야.
아니 근데 이거 누가 선정한 거예요? 약간 저도 좀 믿기지가 않는데. 이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선정을 한 겁니다. 잠깐, 한국언론진흥재단? 네, 맞습니다. 이거 정통한 곳 아닙니까? 예, 지난 10월 31일에요.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시사 보도 프로그램 패널들의 영향력과 문제점을 진단한 연구 보고서를 이 발간을 기자 잠깐만요. 우리 했습니다. 은배 팀장님 원샷 좀 잡아주세요. 원샷 좀. 예. 깜짝 놀란 표정. 아니 제가 왜 그걸 받아? 약간 이런 표정이세요 지금? 아니요, 받을 만은 한데 어. 일이 같다는 것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게 그 말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이 기자 다시. 네, 이 무려 그 지상파와 종편 보도 전문 채널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들 1,229명을 전수조사했는데요. 1,229명이요. 그중에서 1등을 하신 겁니다. 2012년 12월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조사 기간을 가졌고 종편 4개사 그리고 지상파 3사, 라디오 채널 등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연구진은 패널 구성과 출연 횟수를 기준으로 영향력을 측정을 했는데 예. 영향력이 가장 큰 패널 1위에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오. 이 연구진은 패널은 복잡한 현안을 쉽게 풀어주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잠깐만 자막 좀 빼주세요. 지금 보니까 5위에는 또 양지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양지열 맞습니까? 그 영지열 변호사님 맞습니다. 야 세상에. 1등과 5등을 지금 사건반장 패널이 나란히 했습니다. 진짜 세상에. 그야말로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뉴스킹이 된 겁니다. 자, 우리 이자연 기자가 1등을 상징하는 그 왕관을 준비했는데 자, 지금부터 직접 씌워주시죠. 대관식. 야. 네. 여왕이다. 예, 이거 그 남자 왕관이 아니고 좀 감사합니다. 미스코리아 그 왕관 같아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예, 연말에 부끄러우시죠? 예, 많이 예. 좀 창피스러운데 사실은 사건 반장을 제가 거의 시작할 무렵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1위를 한 가장 큰 몫은 아마 사건 반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사건 반장 항상 사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개 조금만 숙여주시겠습니까? 예. 정말 반짝반짝. 감사합니다. 네. 야, 진짜 박 변호사님. 네. 진짜 짧게 한 말씀만 더. 네. 이거 기대하셨습니까? 전 전혀 예상도 못했고요. 이런 걸 뭐 이게 누가 측정하는지도 몰랐는데 놀랐습니다. 이게 뭐 연말 무슨 상 받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뭐 근데 상 주는 건 아니고 자기들끼리 측정해 놓은 거예요. 저는 잘 몰랐던 아니 근데 내용이고요. 예.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가장 권위 있는 네. 언론기관입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사랑해요 사건 반장. 좋습니다. 자, 마지막 반장픽 사연으로 가보죠. 제가 예민한가요?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연이죠? 네, 이 30대 남편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20대들이랑 인생 네컷을 찍어서 질투가 난다 이런 아내의 사연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인생 네컷이라고 하면 그 네컷으로 나오는 즉석 사진, 요즘 유행하는 그 즉석 사진을 얘기하는 건데요. 얼마 전에 남편이 휴식이 필요하다길래 이 유부남 친구와 함께 제주도를 다녀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육아휴직에 아이 돌보면서 지친 남편이 짠한 마음에 다녀오라고 했다는데요. 그런데 이 남편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친해진 20대 아이들과 인생 네컷을 찍은 걸 SNS에 올리면서 아재들이랑 놀아줘서 고맙다 뭐 이런 코멘트를 붙인 겁니다. 이 여자아이들 3명, 남자아이 1명, 남편 그리고 유부남 친구까지 6명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게스트하우스는 파티도 없고 건전한 곳이었긴 하지만 이 아내가 질투가 난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20대 남녀 4명과 함께 우리 신랑이, 우리 남편이 저걸 찍어가지고 올린 겁니다.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자기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캥기는 게 있었으면 내가 저 사진을 저기다 올렸겠냐? 내가 바보냐? 동그라미. 이거 이러면 재미없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내 생각이 달라지시면 바꾸세요. 뭐? 게스트하우스? 20대 여자애들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 인생 사진을 찍어? 너 영정 사진 한번 찍어볼래? X입니다. 안타깝게도. 박 변호사님 지금 올라왔어 지금.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1위예요. 이래서 1인가요? 이런. 뭐 일단 우리 팀장님부터.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 인생 네컷이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그 즉석 사진인데 말입니다. 요게 지금 여성 하나하고 남편이 찍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성분이 그렇게 클레임 걸 수가 있어요. 근데 6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내줬어요. 요건 하나의 기념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질투하시면 안 되고 그냥 너그럽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자 소장님. 네, 요즘 MZ 세대는요, 사진 찍는 게 밥 먹는 거랑 비슷해요. 먹으면서 찍고 말하면서 찍고, 그러니까 사진 찍는 건 그냥 일상사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이게 무슨 약간 캥기는 게 있었으면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괜히 속병 나지 마십시오. 그렇군요. 자, 박지윤 변호사. 제가 마지막에 바꿨는데요. 예. 정말 방송을 위해서 바꾼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편분 아내 모릅니까? 아내 성격? 뭐하라 그런 걸 했습니까? 아내 싫어하시잖아요. 아내 몰라요. 아내가 너무 싫어하시면 아내 생각해서라도 올리지 말고 뭐 막 찍어놨으면 본인만 갖고 있든지 그걸 괜히 올림으로써 아내가 그러다 알게 걸리면. 됐고. 그럼 더 혼나겠네요. 네. 더 혼나겠네요. 어쨌든 간에 아내 성격 알면서 왜 그렇게 분란을 만드는지 못됐어요. 아유, 참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뭐 본인 생각 더하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 네, 저도 아내분이 조금 지나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둘이 찍은 거면 몰라도 그냥 다 같이 기분 좋은 마음에 여행지에서 찍어 올린 게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군산 사는 남원땡님이요. 부인분도 한번 다녀오세요. 뭘 질투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어허. 유미란님은 나쁜 짓 했으면 올리지 않았을 듯 이해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님은 예민한 건 맞는데 유쾌하진 않을 것 같다. 제인리님은 남편이 좀 주책이네요 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말숙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아버지 병간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친정엄마 이필향 여사의 87번째 생일 축하를 부탁하셨는데 양원부 씨 말고 우리 예쁜 이자연 기자 목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세요 하셨습니다. 예, 저는 아니랍니다. 자, 이 기자. 네, 이필향 여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늘은 행복하게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세상은 빨리 변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바꾼다. 고객을 위해 바꾸지 못할 것은 없다. 리더는 엄격함이 아니라 유연함이다. 메리츠와제. 강원도 강릉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질주해 도로 옆 지하 통로에 추락했습니다.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지난 6일 강원도 강릉에서 벌어진 교통사고였는데 일단 상황부터 짚어보죠. 네, 지난 6일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의 한 도로에서요, 이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당시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좀 살펴보면요, 운전자가 몰던 이 SUV 차량이 교차로 앞에서 멈추는가 싶더니 곧바로 이 앞선 차량을 들이받고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해당 차량은 1차 추돌 사고를 내고도 속도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도 700~800m가량을 더 주행을 했고요. 이 앞선 차들을 피해서 달리다가 왕복 4차선 도로를 넘어간 뒤에 2m 높이의 지하 통로에 추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이 차 안에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운전하신 분은 60대 여성인데 12살 손자가 뒷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여성은 이제 크게 다쳐서 5번에 걸쳐서 응급수술을 진행을 했고 지금 이제 회복해 나가는 상태인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뒷좌석에 있던 12살 손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예, 이 사고 당시만 해도 유족은 단순 사고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떠난 아들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마음에 지금 보신 이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봤던 이 아버지는 결정적인 음성 하나를 듣게 되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게 왜 안 됩니다. 자, 운전대를 잡았던 여성이 손자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면서 아유 이게 왜 안 돼? 안 돼, 이게 왜 안 돼? 한 말을 계속 외치는 거, 그 음성을 지금부터 들으실 텐데요. 일단 유가족의 얘기도 계속 이어서 보시죠. 사고가 나기 전에 이 굉음의 소리와 함께 차가 이상 징후가 발생이 된 부분이 1차적으로 의심되는 거라 생각이 되고요. 평상시 손자를 잘 태우고 다니다가 700~800m를 가속 페달을 밟고 내달리면서 죽으러 가는 할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거를 그냥 텍스트로만 봤는데 이 영상 또 소리를 들으니까 이거 완전히 느껴지는 감이 전혀 다른데요, 이거. 그렇죠. 실제로 급발진을 인정받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뭐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 운전 미숙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보기도 하고요. 또 나이도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에 담긴 그 영상이 사실은 급발진이 좀 의심되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왜 안 밟아지지? 왜 안 되지? 그러면서 손자 이름을 얘기를 했던 부분하고 가장 강력한 부분은 갑자기 굉음이 발생합니다. 왱 하는 소리하고 예. 또 그리고 급발진 직전에 차가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데도 그래요. 계속 질주를 했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브레이크 등은 사실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나오는 겁니다. 저건 밖에서 나왔던 화면일 겁니다. 브레이크 등이 있는데도 질주를 했다 그러면 엑셀을 밟은 게 아니고 뭐 엑셀을 밟았다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예. 정지가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거는 어떤 차의 기계적 결함, 전기적 결함인 급발진이 아니냐라고 지금 유가족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차량 후미 쪽인데요. 들어와 보시면 있죠. 빨갛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계속 저렇게 확 질주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처음 이 사고가 알려졌을 때 운전자 할머니시잖아요. 연세가 68쯤 되시다 보니까 이거 운전 미숙 아니냐라는 얘기도 잠깐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운전하신 분이 68세의 할머니이기 때문에 혹시 나이 때문에 운전 미숙 아니냐는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유족들은 절대 아니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68세 여성이 평소에 그 손주가 10살하고 12살이 있는데 등하원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리고 그 매일 동네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지리도 잘 알고 평소에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뭐 지리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사실은 80km 이상을 달리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손주를 태웠는데 어느 할머니가 과속을 하겠습니까? 저도 손주를 태우면 절대 과속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운전자가 정상인지라고 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실상 700m 정도, 800m 정도로 과속으로 달릴 때 다른 차를 피해갔잖아요. 예. 그럼 본인이 정상으로 인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피하다가 할 수 없이 그 주황 브레이크 받고 와서 수로에 빠진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최대한 사고 안 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12살짜리 아들을 떠나보낸 이 아버지는 장례를 치른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이 사고 현장 영상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그 사고 현장 주변 일대 이곳저곳을 막 뛰어다니셨다고 해요. 그렇게 모은 영상들을 모두 이렇게 검토해본 전문가들 과연 어떤 의견? 저희는 일단 급발진이 아닐까라고 저희들은 일단 봤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어떤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이 자동차 급발진은 이 공통된 현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엔진의 굉음이 들리면서 듣지도 못한 굉장히 큰 소리가 울린다는 게 첫 번째가 일반적이고요. 또 두 번째는 배출가스가 많이 뿜어져 나오면서 또 타이어도 급가속이 되면서 노면하고 탄하는 현상도 생겨요. 그러니까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공통된 특성인데 이번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겹친 어떻게 보면 급발진의 의심사고 정도가 아니라 급발진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급발진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문가가 저렇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할 정도면 네. 예. 그럼에도 우리 이제 결국 급발진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민사, 형사 책임 부분 때문에 이제 하는 거고 우리 법원에서는 거의 뭐 한 건 정도 빼고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정도가 이 급발진 증상이라고 하는데 뭐 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굉음이라든지 연기라든지 브레이크 고장.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급발진 사고라고 일반적으로 자동차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눈에 띄었던 부분이 뭐냐면 시속 자체가 당시 110km로 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RPM 같은 게 분당 회전수가 2100에서 2200 정도가 되는데 RPM이 5900이나 아이고. 됐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뭔가 기계적 결함, 전기적 결함이 지금 생긴 게 아니냐라고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차량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기계적 결함인 이 급발진 사고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네, 일단 유족은 차량 제조사 측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한 상태고요. 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기록 장치를 비롯해서 이 차량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만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된 상황이고요. 또 이 국과수도 최근 EDR 장치 오류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추가 검증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자동차 제조사 측은 경찰 수사 결과 지켜보면서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가족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고가 참 어떻게 보면 이 할머님은 본인의 어떤 그런 운전 때문에 본인 과실이 아니었다고 쳐도 손주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운전하셨던 할머니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망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형사 입건이 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유족들, 그 사망한 아이의 부모죠. 이 유족들께서 이 할머니께 아이가 사망했다는 얘기를 아직도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아이고. 왜냐하면 지금 너무 크게 5번이나 응급 수술을 받아서 이제야 처음으로 일반 병동으로 왔는데 손자가 사망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시고 맞아요. 치료를 거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족께서는 지금 이거를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나 제보가 좀 있었으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박 변호사님 더 잘 아시는 그렇죠. 급발진 인정 절대 안 하거든요. 지금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만약 이게 인정되기 시작하면 아주 거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지금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딱 한 건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진행 중이고 그것도 이제 사실은 왜 되냐면 사고 나기 직전에 점검받았던 게 이제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점검 장거리 운전 가능하다고 점검받았는데 그 이후에 사고 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게 예전에 2018년 5월 달에 있었던 호남고속도로 B사, 외국차 B사 이 사건인데 요거는 지금 대법원에서는 계류 중인데 이거 말고 대다수 사건에서 그냥 급발진 아닌 운전 미숙이나 다른 걸로 지금 많이 됐었는데 다만 좀 판례가 좀 바뀌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불법행위나 이런 결함 사고에서 입증은 원래 같으면 그걸 주장하는 소비자나 운전자가 해야 되는데 약간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경향이. 예. 소비자나 운전자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에서 너희들 괜찮다는 것을 좀 입증해내라. 이렇게 입증의 전환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다 되고 있지 않지만 긍정적인 부분인데 아직까지 대법원에 한 건 정도만 가 있고 급발진 인정 사례는 없습니다. 예. 이번에 이 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님이 올리신 글이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지켜줘야 해서 약한 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마음이 너무 예쁜 우리 아들. 우리에게 다가온 빛나는 작은 별, 큰 별이 돼서 세상을 밝게 비추기를 엄마, 아빠 배상 이렇게 글을 쓰셨네요. 자, 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장 영상 그리고 목격자가 최대한 지금 확보가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하시네요. 이 사고를 목격하신 가족분들 강릉경찰서로 많은 제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플렉스라는 말 아시나요? 1990년대 미국 힙합 문화에서 이렇게 재력이나 명품 등을 과시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유명 래퍼 도끼도 각종 방송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슈퍼카와 고가의 펜트하우스, 억대의 명품, 돈다발까지 공개하며 영앤 리치의 면모를 뽐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많다는 도끼, 본명은 이준경 씨죠. 올해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도끼라고 해서 저는 진짜 이 보통 사건 반장에서 많이 소개하는 그 흉기, 그 도끼인 줄 알았더니 독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사람 뭐 들으신 대로 상습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믿는 도끼에 탈세 당했다라고 일단 잡아봤습니다. 야, 이거 저도 좀 오늘 보도를 보고 좀 놀랐어요. 네, 이 이경준 씨는 이준경 씨죠. 지난 2005년에 데뷔한 래퍼인데요. 도끼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급 아파트나 고가의 시계, 액세서리, 여러 대의 슈퍼카까지를 이 대중한테 스스럼 없이 공개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호텔에 살기도 했고요. 이 방송에서 5만 원권 돈다발을 진열대에 전시한 모습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공연을 하다가 관객들에게 돈다발을 뿌린 적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과거에 모친이 중학교 동창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 이런 비투 논란에 휘말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돈 1,000만 원,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걸이라는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끼 씨가 종합소득세 등 3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공연과 음원 수입 등으로 세금이 부과가 됐는데 1년 넘게 체납이 된 겁니다. 지난 3월에 명단 공개 후보에 오른 뒤에 국세청이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요. 최근까지 내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우, 그렇군요. 자, 이 래퍼 도끼 자기 노래에서도 그 가사로도 나 돈 많어 막 이렇게 자랑을 했었다고 해요. 잠깐 들어보시죠. 21에는 1억 22엔 걸 이어 그래 23세 억 지고 5세는 10억 이젠 6신이 더 Oh yeah I got bigger man 이러다 억대짜리 광고까지 찍겠네 나는 절대 망할 일이 없네 사기 따윈 당할 일이 없네 부럽습니다. 예. 네, 부럽습니다. 예. 근데 이 랩은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래퍼가 이게 뭐 수액이라고 하죠. 약간은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 자랑. 수액이요? 스웨그. 뭐 힘들 때 맞는 그 수액? 수액이고요. 아, 예. 스웨. 아, 스웨그. 아, 약간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죄송합니다. 래퍼들 사이에는 뭐 좀 약간의 잘난 척 그런 것들을 좀 허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벌이 얘기를 해요. 뭐 하나 21, 1억 벌고 2억도 벌고 10억도 벌고 광고 찍고 뭐 엄청나다 하는데 아마 이 도끼 씨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너무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이 랩하고 이런 음악을 통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다는 걸 성공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남들한테도 이 음악을 잘하면 희망을 좀 주고 싶다. 그래서 이런 랩을 했다고 하는데 좀 더 얘기하겠지만 야 다음에는 좀 체납했다는 거 좀 놀라운 일이네요. 그러니까요. 한 달 밥값이 뭐 1,000만 원이라고 아까 뭐 자기는 그렇게 주장을 했었다는데 3억 원의 세금 낼 돈은 없다. 네, 지금 국세청 관계자는 돈이 없을 것 같다라는 데 무게를 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차나 뭐 예금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압류를 해서 징수할 수가 있는데 본인 명의의 지금 재산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징수가 불가능해서 체납자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뭐 도끼 씨, 자꾸 도끼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 뭐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도끼 씨가 입장을 냈는데요. 사실은 금도끼인지 은도끼인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국세청에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네, 자신의 SNS를 통해서 Coming Soon 2023 이라면서 지금 발매한 음원 메리데이트 커버를 게재했는데요. 아마 내년에 발매될 신보를 아마 공개했던 것 같은데 근데 고액 체납자로 이름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홍보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댓글에 뭐라고 왔냐면 일반 시민들이나 누리꾼들이 밀린 세금 3억을 내라. 세금 좀 내세요. 세금 플렉스. 그리고 자랑을 하면서 왜 이렇게 세금 안 내냐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았기 때문에 이 댓글을 도끼 씨가 보게 되면은 저 3억이면은 3억이 종소세면은 아마 수십억 벌었을 거예요. 아마 이걸 저는 이런 댓글을 보고 내리라고 믿겠습니다. 예.
일단 입장은 안 낸 거예요. 자기 네, 앞으로 나올 그 음반 홍보를 그걸로 뭐 대신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또 저렇게 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건데, 자 소장님, 네. 이 음악계 선배로서 좀 따끔하게 좀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뭐 일반 시민으로서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예. 세금은 네, 국민의 의무이고 이렇게 고액을 수입으로 잡으시는 분이 너무나 여러 번 이런 돈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어리다고 볼 수도 없는 나이인데 저도 이분 SNS를 방송 전에 들어가 봤어요. 예. 그랬더니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자기 앨범 홍보하고 있으니까 너무 좀 괘씸하더라고요. 그 아래 팬들도 계속해서 세금 내세요 냈는데 네, 이런 가수는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차가운 시선을 받으시면 가수로서의 생명도 아마 오래가지 못하시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 양반뿐만 아니라 배우 장근석 씨의 어머니도 이 명단에 체납액 명단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용이 보게 되면은 지난해 세금 빼돌려가지고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조셉 포탈보이 47명인데 그다 중에 잘생긴 미남이죠. 장근석 씨 어머니 전혜경 씨는 연예기획사 대표였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자신의 계좌나 다른 타인명의 계좌로 빼돌렸다는 건데 액수가 얼마냐면은 18억 5,500만 원을 포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건이 됐겠죠. 기소를 해가지고 전혜경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요. 벌금으로 30억을 선고했기 때문에 30억을 아마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린 사람들 말고요. 저 좀 잡아주세요. 국세청에 의해서 이렇게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이 이 정도 이렇게 있어요. 자, 추가로 조금만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국세청은 2억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요, 지난 2004년부터 공개해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 고액 상습 체납자 6,940명이 발표가 됐는데 이 중에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곳과 조세 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국세청은 개인 4,423명, 또 법인 2,517개 업체가 총 4조 4,196억 원을 체납해서 이 새로 명단에 올랐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개인 최고 체납액은 임태규라는 사람입니다. 1,739억 원을 체납을 했고요. 또 윤상필 씨 708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이 둘은 불법 갬블링 및 베팅 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족 여러분 진짜 한번 이거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사건 반장 진행하면서 제일 막 열을 내는 게 뭡니까? 신상 공개 왜 안 하냐? 강력 범죄 저지른 뭐 살인범, 뭐 성폭행범, 뭐 이런 인간들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얼굴을 가려줘야 되고 심지어 뭐 제가 막 맨날 열을 내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게 어제 국세청에서 나온 건데 고액 상습 체납 명단 공개자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임태규, 나이 5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게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보도자료예요. 예? 자, 이게 말이죠. 아니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세금 안 낸 사람들 당연히 나쁜 사람들이죠. 예? 지금 저희가 이름 안 가리고 있잖아요. 왜? 국세청에서 저렇게 보도하라고 자료를 뿌렸으니까. 응? 자, 그런데 세금 안 낸 사람들, 나쁜 사람들. 강력범죄 저지른 인간들은 왜 도대체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 좋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세금 안 냈지만 본인들도 다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꼭 탈세를 했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아주 강력한 효과가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는 사회에서 내 명단, 내 신상이 공개됐을 때 가장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게 이런 체납자 명단 공개, 또 양육비 같은 거 불이행했을 때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바뀌어 있거든요. 사실은 법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리 사건 반장, 특히 우리 양원보 진행자가 항상 하던 이 범죄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막 범행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느냐. 이 부분 사실 법에서 지금 가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입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이 사실 세금 체납한 것보다 이 흉악범이 더 나쁜 건데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입법적으로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람들 말이죠. 이름이 다 공개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주변 지인들한테서 야, 너 세금 안 냈냐 하면서 연락 받았을 겁니다. 예? 아니 이게 도대체 국세청의 인권 기준과 경찰의 인권 기준이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국세청의 이런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가 옳다 그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둘 다 국가기관이잖아요. 경찰청이나 국세청이나. 아니 저는 솔직히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싶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네 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엄마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숨진 아이는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자, 이 사건 되게 슬픈 사건입니다. 충격적이고요. 부산의 한 응급실에 4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막 들어왔는데 자, 일단 정리해보죠. 네, 응급실로 20대 여성이 아이를 안고 들어왔는데 이 아이 얼굴이 굉장히 창백했고 이미 의식이 없는 듯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병원 도착할 당시에 이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겁니다. 또 아이의 몸 곳곳에는 상처가 있었고요. 영양실조가 의심될 정도로 마른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동 학대가 의심됩니다. 그렇죠. 병원은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는 아이가 너무 왜소하고 얼굴도 그렇고 특히 몸에 상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10분 뒤에 경찰이 왔는데 경찰은 영양실조 상태라는 거 육안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제 부검을 해서 혹시 폭행을 당했는 여부가 있는지 또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자기 자식에게 왜 이랬는지 오늘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를 학대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이 엄마가 사실은 그 친구 집에서 딸과 같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 끝나고 왔는데 아마 아이가 4살짜리 딸아이가 밥을 못 먹겠죠. 밥을 달라고 배고프다고 했는데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먹으로 얼굴이라든지 배든지 허벅지를 때렸는데 한 9차례 이상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거품 물고 있었는데도 병원에 안 데려갔어요. 좀 지나다 보니까 애가 숨을 안 쉬어. 그때서야 애를 안고 병원에 갔던 건데 실제로 평소에도 아이가 이제 뭐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또 밥 달라고 했는데도 때리고 아무튼 이 엄마가 나는 저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저 엄마 자격이 있나? 어떻게 사랑스러워 예쁜 4살짜리 딸이 밥 달라고 그러면은 빨리 해주던지 어떻게 저걸 때려요? 저는 이해가 정말 가지 않습니다. 소장님, 제가 오늘 이 사건을 이제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약간 그랬던 게 워낙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당장 올해만 해도 제가 한 10번 가까이 이런 유사한 사건을 전해드린 것 같아요. 약간 저도 둔해졌어요. 또 뭐 비슷한 또 사건이 있었구나. 예?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아동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아동 학대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논편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건이 더 마음 아픈 건 이 엄마가 지금 아침에 일을 하고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밤새도록 혼자 있었거나 4살 아이니까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겠어요. 무섭고 엄마만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엄마가 오자마자 이 아이 또 배고파 엄마 배고파. 그럼 배고프다는 말을 엄마한테 하지 누구한테 합니까?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라는 얘기가 들었고 생각이 들었고 이 엄마가 이 아이가 아프고 쓰러지고 이런 한참 후에 또 병원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뭐 이 엄마도 밤새도록 일하느라고 지쳤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또 변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애가 죽을 만큼 때리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4살짜리 아이가 배고프다는 말을 해서 엄마한테 맞아서 사망했다?
우리 사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어요? 이 4살 아이였잖아요. 그런데 키가 83cm에 몸무게는 10kg도 안 됐다고 합니다. 이 또래 평균 키보다 20cm가량 작았던 거고요. 몸무게는 6kg이 덜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 시력도 안 좋아서 거의 장애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경찰에 따르면 시각 장애 판정받은 건 없습니다. 눈이 안 좋은 건 맞는데 또 몸에도 일부 표피 박탈이라든지 또 상처가 확인된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경찰 관계자는 따로 장애 판정 신청을 부모가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키 84살짜리가 키 83cm에 몸무게가 10kg이 안 됐다는 건 도대체 얼마나 왜소한 거예요, 소장님? 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4살짜리 아이면 제가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힘 줘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 한 16에서 20kg 정도 돼야 되는 건데 키도 이제 100cm가 넘어야 되는 거고요. 이 아이 83cm밖에 안 되고 10kg이면요. 우리 그 10kg짜리 쌀 하나 이렇게 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아이가.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가벼운 거지 사람이니까. 네, 이 아이가 너무 지금 발달이 늦어서 영양상조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또 맨 처음에는 비장애인이었는데 영양살조가 심해져서 눈의 시력에 장애가 생길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영양 공급이 전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다른 가족들은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경찰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신모는 그 2016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자녀 유명을 낳는데 남편이 그 자녀하고 이 친모를 학대를 하고 때리고 구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나온 겁니다. 나와서 2년 전에 나와가지고 친구네 집에 있었는데 당시에 그 보게 되면은 신고는 친아빠가 아이를 때렸다는 신고는 한 건이 들어왔었는데 이 여성분이 이제 부산으로 왔어요. 그 지인 집에 있으면서 학대건에 대해서 신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학대를 못 받기 때문에 신고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 하면 학대했을 텐데 왜 주변에서 몰랐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뛰쳐나온 여자가 자기 같이 데리고 나온 아이를 학대해서 살해했습니다. 그렇죠. 남편의 폭력을 피하려고 딸하고 둘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주소지 이전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전했다 혹시 남편이 알게 되면 쫓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소지도 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는 곳을 거소라고 표현하는데 두 지자체에서 다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경찰 얘기에 따르면 일단은 학대 의심 신고 등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고 안타까운 거는 결국은 이렇게 피해 왔는데 그 피해 와가지고 아이를 지금 살해케 했던 안타까운 사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결혼 4년 차인 윤 씨 부부. 이들은 아직 아이가 없고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요. 신혼 초 각자 돈은 각자가 관리하고 생활비만 분담해서 내자는 남편의 말에 이들은 매달 각자 똑같은 금액을 차출해서 공동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런 독립적인 경제관이 좋았지만 문제는 주말에 데이트를 할 때마다 점점 남편이 자신의 돈은 아끼고 윤 씨의 돈만 쓰려 한다는 건데요. 하루는 윤 씨가 오늘은 내가 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은 곧바로 지난번 본인이 샀던 음식의 금액을 확인한 뒤 무조건 그보다 더 비싼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한다고 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매일 윤 씨의 돈으로는 비싼 음식만 먹고 자기 돈은 아끼려는 남편 행동에 점점 정이 떨어진다는 윤 씨. 그녀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뭐 채팅창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자, 이들 부부는 왜 처음부터 서로 돈 관리를 뭐 요즘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 따로 부부 관리.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이 남편보다 윤 씨가 연봉이 1,500만 원 정도 더 버는 편입니다. 그런데 둘 다 일단 아이에는 관심이 없어서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남편이 신혼 초에
우리가 아기를 낳을 것도 아닌데 나도 돈을 버는데 내 돈 내가 자유롭게 못 쓰는 건 좀 싫은 것 같다라면서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평소 회사에서 용돈 30만 원 받고 아내 눈치 보면서 사는 남자들 보면 좀 한심하고 불쌍하더라라면서 각자 번 돈은 각자 쓰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처음에 윤 씨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남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본인이 남편보다 더 잘 벌기 때문에 손해볼 건 없다라고 생각해서 수긍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남편보다 이 부인 윤 씨가 연봉이 더 한 1,500만 원 정도 많은 편이라는 거죠. 아, 소장님. 네. 뭐 보통 이렇게 뭐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워낙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진짜 서로의 그 연봉 규모를 대략적으로만 알 뿐이지 네. 구체적인 건 몰라요. 그래요? 그런 커플들이 있군요. 제 주변에는 이제 그 친구가 이상한 건가요? 네, 요즘은 이렇게 연봉까지 모르는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거는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 경우도 그렇고 아이를 안 낳는 커플이라던가 아니면은 여성 쪽이 더 이제 벌이가 더 연봉이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뭐 돈 문제를 이렇게 옛날처럼 다 합쳐서 우리가 같이 관리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활비를 각출해서 내고 나는 나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이렇게 저축을 해나가라 이런 커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도 뭐 있고 사실 제 내담자도 그런 이유로 지금 사이가 갈라진 내담자도 있는데 이 경제적인 걸로 좋은 점도 있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집을 살려고 돈을 막 모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육아에 큰 교육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은 만족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야, 오늘 채팅창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막 좀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 같네요. 결혼 왜 했냐 도대체 막 이러시면서. 박 변호사님. 예. 박 변호사님 결혼 왜 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예. 사랑해야죠.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는 제가 이제 좀 돈을 버는 편이고요. 예. 같이 경제 활동을 하는 편이고 아내 같은 대한민국 1위 패널인데. 그거랑 상관없는데 네.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주는 입장이고 제가 뭐 관여를 안 합니다. 필요한 그 금액만 이렇게 항상 하고 서로 이제 그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말끝을 흐려요? 이런 뭐라고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저 얘기하는 게 사실 불편해서 진짜? 예, 뭐 이게 주고 본인이 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 일단 일정 비용만 주고요. 예. 저번에 그러셨잖아. 아침에 식사 같이 하시면서 네. 갑자기 사모님이 말씀이 많아지시면 얼마가 필요한데 뭐 이러셨잖아요. 갑자기 이제 옆에 다가오면 어떤 시점이 아닌데 그럼 이제 돈이 필요하다. 다가올 시점이 아닌데. 이 시점에 왜 다가올까? 갑자기 옆에 앉을까? 그러면 왜 또 얼마 필요한데? 이렇게 물어보긴 합니다. 그럼 거의 10중 8구 돈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구나.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여기서부터입니다. 점점 남편이 지 돈은 아끼고 부인 윤 씨 돈만 쓰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이 부부가 주말에는 이제 밖에 나가서 외식을 좋아하고 데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한 그 공동 경비 있지 않습니까? 공과금이라든지 대출금, 생활비는 공동으로 돼요. 그런데 나가서 데이트할 때는 돈을 한 번은 내가 내면 한 번은 너가 내고 이렇게 아주 사이좋게 내놓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번갈아 돈은 내는 남편은 돈은 사소한 거는 내는데 비싼 음식은 윤 씨 보고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윤 씨가 살 때에는 킹크랩 아시죠? 예. 킹크랩. 그다음에 대게, 랍스터 이런 걸 먹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윤 씨가 이제 사달라고 그러면은 알았어 따라와. 사줄게 하면서 가면 어디로 가냐? 김밥 천국, 짜장면, 김밥 해분. 예, 동네 밥집. 아니 이거는 저는 이 남자가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여성한테는 잘해야 되거든요. 반대로 사야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윤 씨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이 남편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는 겁니다. 뭐 김밥 해분도 뭐 맛있긴 합니다만 그 킹크랩을 사줬는데 이걸 돌려받으면 뭐 상해 뭐 본전 생각이 날 것 같긴 합니다. 예, 이 기자. 네, 그런데 가끔씩은 남편이 비싼 걸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윤 씨가 이제 카페 가서 커피를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 남편은 꼭 자기가 산 밥값만큼의 디저트를 시켜서 가격을 비슷하게 맞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네, 예를 들어서 남편이 4만 원짜리 이런 밥을 샀으면 꼭 카페에 가서 디저트를 이것저것 시켜서 그 4만 원을 시켜서 비슷하게 맞춘다는 건데요. 남편이 이렇게 대놓고 계산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윤 씨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이 밥 살 차례에 좀 비싼 조개구이를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너가 나보다 돈 더 잘 버는데 꼭 나한테 조개구이를 사달라고 하고 싶어?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약간 좀 오바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충격적인 일이 좀 있었어요. 아, 또 있어요? 아내 입장에서 어느 날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이 남편이 밥하고 이런 것들을 아침밥을 차려놨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앞치마까지 두르고. 예, 앞치마에 두르고 맛있는 거 해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아내가 어머, 뭐 딱. 우리 자기 최고야. 그래도 내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하고 돌아섰는데 문자가 한 통 옵니다. 띵동. 안 돼. 띠롱띠롱띠롱띠롱. 내가 아침밥 차려줬는데 좀 고마운 거 없니? 나한테도 좀 주는 거 없니? 기브 앤 테이크 몰라? 이러면서 내가 갖고 싶은 패딩이야 라고 링크를 보내줍니다. 이거 좀 사줘 라고 하니까 아이고야 어쩐지 아침밥 기념일을 사려 놓더라. 이거 다 계산해서 하는 행동인 거 아니냐라면서 아내가 남편을 상당히 의심하고 실망을 하게 된 겁니다. 아, 팀장님. 아침밥과 패딩. 이 등가가 이게 물론 뭐 보기에 따라서 성립이 되기도 하겠지만 안 맞습니다. 패딩이 안 아니고 맞습니까? 패딩을 쳐야 되겠네요. 자, 안 중요한 건 맞습니다. 뭐냐면 작년 생일 때 윤 생일을 썼어요. 근데 이 남편이 값비싼 화장품을 선물을 합니다. 윤 씨가 이 인간이 정신 차렸나? 해가지고 너무나 고마워요. 이 그래서 인간.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봤죠. 괜찮습니다. 예. 주변 식구라든가 친구들한테 너무 행복하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화장품을 보다 보니까 뒷면에 뭐라고 써있냐면 비매품. 이거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뭐냐면 사실은 그 화장품 회사 직원이 선물 받은 거를 그거를 중고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싸게 내놓은 거를 이 남편이 산 거예요. 참 황당하죠. 그런데 이 윤 씨는 남편의 생일에 명품 지갑, 난 명품을 잘 모르겠지만은 명품 지갑이 몇십만 원, 몇백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윤 씨한테는 비매품, 이 남자가 비매품이네요. 이런 걸 샀기 때문에 너무나 실망도 하고 이거 생각을 다시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아무튼 비매품은 정말 너무 충격적. 그러니까 뭐 흔히 쓰는 샘플. 샘플은 아니고 네. 그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싸게 주는 게 있어요. 직원들한테 선물로 주는 게 있어요. 네. 아이고. 상품을 이 회사 직원이 안 쓰고 싸게 올린 거예요. 그걸 옳다고 싶어서 딱 했는데 비매품을 떼야 되는데 못 뗀 거예요, 남자가. 아이고. 걸린 거죠. 그 센스도 없어. 떼는 센스도 없어요, 이 남자는. 네. 자, 이런 남편의 행동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던 윤 씨, 부인 윤 씨,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죠. 자, 결정적으로 자, 이 윤 씨는 통장에 돈이 좀 많아요. 통장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 통장을 남편이 좀 노리는 거 아니냐 의심을 조금 했는데 이 통장에 돈이 왜 많냐 하면 명품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돈을 모으는 게 좋아서 가졌는데 어느 날 남편이 통장을 보고 보더니 일이 좀 생깁니다. 무슨 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남편입니다. 잠깐만. 우리 네. 박 변호사님이 남편. 네. 그리고 박세수 장님이 윤 씨. 예, 윤 씨고요. 야. 자, 상황극 투샷 잡아 보시죠. 우와, 야, 돈 많네. 자, 이 돈으로 우리 엄마 가게 차리면 좋겠다. 왜 내 돈으로 어머니 가게를 차려드려? 자기 부자잖아. 우리 엄마는 매우 가난해. 매우 가난해. 아니, 내가 모은 돈 힘들게 모았는데 그걸 왜 어머니를 드려? 당신이 돈 모아. 나는 술도 묵제, 담배도 피제. 돈을 못 모아. 맨날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나보다 돈도 많이 벌잖아. 정말 돈 많이 번다고 유세 떠나. 정말 쪼잔하다. 인간이 와 그래서 너? 쪼잔하네 진짜. 아이고야. 쪼잔하다. 네. 세상에 세상에 저 입에서 쪼잔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쪼잔한 건 남편님이십니다. 네, 이게 지금 자기가 돈 모아가지고 부모님 지금 가게를 이렇게 차려 드려야 드는 게 당연한 건데 부인 돈을 지금 밥 먹는 거에도 이렇게 끄집어서 대면서 막 목이 메이네. 목이 메이셨어 지금? 네, 너무 완전 화가 몰입하셨어. 네, 몰입이 소장님이 되니까 지금. 더 화가 나네요. 네. 네. 네, 그런데 그 돈을 아내도 정말 힘들게 모아서 지금 뭐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그 돈을 가져가서 또 어머니, 아버지 가게까지 차려드리자 그러면 이거 그냥 헤어지자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 참 대책이 없는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이 아내 돈만 쓰려는 이 쪼잔한 남편 이제는 대놓고 우리 엄마 뭐 하자고 탐내는데 팀장님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남자의 정신 상태를 고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와이프가 이제 아침에 나갈 때 저보고 자 여보 5만 원 내놓고 가 그러면 네 하고 바로 내놓거든요. 아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쪼잔한 거는 남자가 쪼잔하잖아요. 누가 뭘 내놓는다고요? 아 저 집사람이 예.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어. 저한테 그래요. 여보 5만 원만 내놓고 가. 딱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아무 소리 못하고 네 하고 지가 꺼내가지고 딱 놓고 가거든요. 요 사건 정도는 과정 되죠. 출연료 같은 거. 아 그렇죠. 어떻든 간에 이거는 우리 양양크가 결혼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하게 되면은 여자 말을 들어야 평생 행복하고 즐거워요. 안 들으면 힘듭니다. 이 남자가 지금 큰 실수하는 거예요. 아, 진짜. 제가 보기엔. 네네. 아, 그렇구나.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이 뭐 무슨 바람 피고 이런 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다고 막 그러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법에는 이런 거는 이제 좀 이혼 사유나 이런 걸로 규정할 수가 규정 안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정행위라든지 또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학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약간 좀 애매해요. 막 조금 뭐 좀 나쁘게 표현하겠습니다. 약간 거지 근성 이런 게 있어 보이긴 한데 그것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단계가 아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남편이 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아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 그 정도 사유가 됐을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또 어쩌면 또 패딩 얘기 한번 나왔었는데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치를 부린다든지 남편이 아내 돈으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근데 생긴 게 너무 꼴보기 싫게 그려놨는데 하여튼 지금 단계에서는 좀 이혼하는 거는 좀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갈등이 확 증폭해서 커진다면요 그때부터는 또 다른 이유가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이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소장님 마무리. 네, 저는 이 돈을 안 쓰는 것보다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떤 계산적인 대상으로 여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내가 화가 나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사실 결혼을 하면 각자의 집에서 독립해서 이제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건데 어떤 면으로는 여러 가지 뭐 가계부를 쓰거나 경제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너무 갈등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경제를 한번 저는 합쳐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도 그럼 그 합치면 이제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뭐 집을 넓혀가자. 우리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뭐 저축을 하자던가 같이 좀 공동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조금 우리 같이 모으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얄밉게 행동하는 거를 좀 절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격한 반응 주고 계세요. 네, 군산 사는 남원땡님이 저거는 회사 기숙사 수준인데 2인 1실 기숙사인가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K님은 남편이 진짜 비매품이다. 샴머님은 와이프한테 자격지심 느끼나 보다 라고 말씀하셨고 박영자님은 김은배 팀장님 같이 통 크신 분을 만났어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박 변호사님, 네. 우리 은배 팀장님은 약간 설정 같아. 그게 뭐 승전 위원하고 두 분 말씀 맞습니다. 100% 믿을게요. 못 돼. 예. 아니 제가 저 의식하면은 예. 언제 양앵커가 예. 저 없는 사이에 예. 제 집사람 전화를 딱 해서 물어보세요. 아, 진짜? 아 그렇죠. 저는 무조건 와이프 말이라면 오케이입니다. 뭐 믿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동물이 주인공입니다. 가보시죠. 네, 작은 구멍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다름 아닌 햄스터입니다. 고개를 빼꼼 내미는 햄스터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죠? 결국 구멍에서 쏙 빠져나왔는데요. 이 귀여운 외모와 다르게 이 햄스터 지금 남의 집에 침입한 겁니다. 아하, 침입. 네, 영상을 찍은 여성은 얼마 전부터 침실 벽에서 긁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구멍도 발견을 했는데요. 이에 작은 동물들이 자신의 집에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을 했습니다. 친구인 카일리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구멍 안에서 얼굴을 내민 건 이웃집에서 키우는 반려 햄스터 린다였던 거죠. 네, 다른 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에 여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히려 인사를 하러 온 듯한 햄스터의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이 또띠아 칩으로 햄스터를 유인해서 녀석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영상은 5일 만에 무려 조회수 200만 회를 넘기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자, 저게 쥐였어도 웃음이 나왔겠습니까? 예,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이곳 중국의 한 파출소인데요. 올해 초등학교 6학년 샤오장 군이 파출소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신고 내용이 조금 아주 황당합니다. 바로 아버지를 바꾸고 싶어요입니다. 네,
대체 왜 이런 생각한 건지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我刚刚回家，这两人打我10分钟。再吃一点吧。不要不让我换个我。那肯定不能换呀，这咋换啊？那你跳二路，跳二路。我不去啊。 아, 사연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소년은 아버지가 자신을 10분 동안 폭행했다고 말을 했어요. 소년이 숙제를 하지 않아서 학교로부터 전화가 온 게 이유였는데 폭행을 당하자 소년은 집 주변에 있는 파출소를 찾아가서 이 체벌 사실을 신고를 하고요. 아버지를 바꿔달라. 바꾸고 싶다라고 문의를 한 겁니다. 하지만 아빠를 바꾸는 법은 없죠. 결국은 파출소 직원들은 그런 법은 없다면서 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에 가서 또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후에도 소년은 좀 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파출소 직원을 찾아와가지고 그리고 아까 들은 것처럼 아들이 필요하지 않냐, 나를 양아들로 좀 삼아달라라고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파출소 직원에 따르면 이 모습이 꽤나 진지했다고 합니다. 아동 학대 같은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상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 가벼운 장난으로 넘기기에는 소년의 태도가 너무 진지하다. 혹시나 학대나 폭행 당한 거 아닌지 조사해 봐야 된다라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국으로 가보시죠. 자, 눈이 하얗게 쌓인 공원에서 사람들이 눈싸움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눈을 뭉쳐 던지는 모습 꽤나 즐거워 보이는데요. 근데 이 눈싸움 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폴리스, 경찰입니다. 경찰도 눈싸움. 현재 영국 12년 만에 폭설을 동반한 추위가 찾아왔고요. 이로 인해서 기차, 비행기 결항이 되고 도로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명사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찰들이 제복을 입고 눈싸움을 즐긴 겁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이 경찰들이 노는 모습을 찍어서 온라인에 공개를 한 겁니다. 지금 근무 시간에.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해당 경찰관들을 근무 태만으로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징계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이 신고 적절했다는 반응이었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경찰도 좀 쉬자라고 신고에 대해서 비판도 했습니다. 팀장님, 경찰 눈싸움 할 수 있다 없다? 근무 시간에는 안 된다. 안 된다. 근무를 해야 되죠.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보이죠? 여기도 영국 한 기차역인데 역시나 한방눈이 내리고 있죠. 자, 이때 한 남성이 반대편 승강장을 향해서 눈을 던지는 모습 보입니다. 잘 던집니다. 이에 질세라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눈을 뭉쳐서 날립니다. 마치 동심으로 돌아간 듯 하는데요. 정말 즐거워 보이지만 사실 이들 아주 오랜 시간 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차를 기다린다고요? 네, 폭설과 기관사들의 파업으로 제 시간에 와야 할 기차들이 연착된 겁니다. 기차가 제때 오지 않자 짜증이 날 법도 한데요. 눈싸움을 하면서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시민들은 웃으면서 기차를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차량에 탑승하려는 남성을 경찰이 막아섭니다. 그런데 이 남성 차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후진을 합니다. 이에 열려있던 문이 그대로 경찰들을 덮치고 마는데요. 경찰이 다급히 총을 꺼내서 남성을 멈춰 세우고요. 이 넘어진 경찰도 곧바로 일어납니다. 왜 저래요, 저거? 네, 알고 보니 이 남성이 도난 신고가 된 차량을 몰고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경찰이 남성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하자 도망치려고 한 건데요. 심지어 도난 차량을 운전한 남성은 수배 중인 탈주범 도널드 털리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차에서 내려서 검거됐습니다. 경찰 안 다쳤습니까? 네, 체포 과정에서 경찰 중 한 명이 차량에 어깨를 부딪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편 남성은 자동차 절도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찰은 도널드 털리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빙판길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